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동태는 언제 어떻게 쓰는 건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가 뭐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거보다 좀 더 기초 영어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고, 수동태라는 거를 어떻게 써먹는지 하는 거,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원어민들이 수동태를 쓰는 경우는 크게 보아 한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예요. 자, 예를 들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경우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글자라는 걸 처음에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글자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뭐 대략 한 5,000년 전이라고 칠게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면 이때 능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수메르인들이 처음 만들었다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책에 나오곤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영어로는 써 있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라는 것은 뭐 발명되었다 라는 말을 굳이 한다면 The first writing system was invented. 첫 문자 체계라는 것은 발명되었습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기를 명시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first writing system was invented about 5,000 years ago. 이런 건 어떨까요? 한글 같은 경우는 창제자가 너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역사에 킹 세종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능동태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킹 세종 created 한글, 이렇게 능동태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동굴벽화 같은 게 있을 것 같네요. 동굴벽화가 영어로는 cave paintings인데 이거를 누가 그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께서 그리셨는지. 그러면은 the cave paintings were made, 만들어졌다라고 수동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시기 정도는 명시를 할 수가 있죠. in the Stone Age, 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바위 이하에 뭔가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겠죠. 또 하나의 케이스로는 사실 이 행위자가 누군지 별로 안 중요할 때입니다. So the actor is irrelevant.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에 쇼핑몰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드디어 내년에 쇼핑몰이 하나 지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짓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나가 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쇼핑몰이 그냥 지어진다라고 해. 그냥 이 말만 그냥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동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야, 쇼핑몰 하나가 지어진대. 그러면 a shopping mall, 또는 새로운 거니까 a new shopping mall will be built next year. 내년에 지어진다 라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은 조만간 여기에 지하철역이 하나 생긴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지하철역을 누가 만드는지는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를 서울도로교통 뭐 거기서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That is irrelevant. 그냥 새로운 그 지하철역이 하나 지어진다라는 말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a new subway station will be built 하고 이제 언제라는 말까지는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요, 일부러 불분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you really want to be vague about who is responsible for something. 어떤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좀 불분명해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정말 실감나는 예로는 이제 정치인 토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선을 보면요,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수많은 토론을 거치죠. 뭐 이번에 그 트럼프 앤 힐러리 배틀,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던 시기에 그 사람이 요직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 그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합니다. You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상대방 쪽은 I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실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누가 했다라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이때 영어로 얘기를 이걸 해보면 some mistakes were made가 돼요. 그냥 실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바이 이하는 문맥으로 내가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이런 수동태의 쓰임은 사실 관료 사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관료 사회에서, 관료 집단에서 어떤 그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실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능동태로 하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냥 실수들이 좀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very common하게 진짜로 mistakes were made 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냥 general truth 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크게 우리도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이라는 것은 깨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기록을 누가 깨는지 이거는 모르죠. 나중에 누가 깰지. 그 다음에 누가 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기록이라는 거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능동태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은 이 맛이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Records are made to be broken. 이렇게요. Records are made to be broken. 이렇게. 예, 바로 기록이라는 거는 깨져지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영어로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규칙이란 건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예, 이렇게 영어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rules are made to be broken 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수동태의 기능 중에 이런 게 당연히 있겠죠. 정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나 어떤 그 사물, 즉 a person or a thing acted on. 뭔가 이 영향을 받는 이 목적어를 내가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이거를 맨 앞에다가 얘기하는 경우, 맨 앞에다가 얘기하는 경우에 수동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1921년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발견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슐린이라는 게 앞으로 제가 얘기할 어떤 그 이야기의 주제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을 the insulin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요. 이게 이제 발견됐으니까 the insulin was discovered 하고 in 1921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insulin이라는 거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얘기할 주제가 insulin이라는 거를 충분히 밝힐 수가 있고 이때 오히려 능동태를 써가지고 A group of researchers at 무슨 university 어떤 대학에 있는 몇몇의 어떤 그런 연구자들이 discovered insulin 하고 in 1921 1921년에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대체 이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researchers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인슐린에 대한 얘기인지가 불분명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동태를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한 5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첫 번째가 바로 도대체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를 때, 두 번째는 이거를 누가 하는지 상관없을 때, 세 번째는 일부러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네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섯 번째는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 이 목적어를 너무나 강조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동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강의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께서 영어를 하시면서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쓰실 때 이게 수동태를 언제 써야 좀 이게 맛이 살고 그 다음에 굳이 수동태를 쓴다면은 대체 언제 쓰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영어에 대한 궁금증,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거를 토대로 한번 여러 가지 컨텐츠를 또 기획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또 한 요런 궁금증에 대한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너무 뭐라고 하지? 자,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을 한번 그대로 우리말로 바꿔보면은